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반복이 비극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원인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사 속 지도자들이 공적인 의무 대신 사적인 탐욕을 선택했을 때 나라와 국민이 어떤 처참한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 그 도탄의 기록을 살펴보려 합니다. 리더십은 사유물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엄중한 명령입니다. 백성을 하늘로 받드는 민본의 정신이 사라지고 권력이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사회는 도탄, 즉 진흙탕과 불길 속에 빠지는 국가적 붕괴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려의 충혜왕은 국가 재건이라는 본분은 잊은 채 오로지 개인의 유흥과 재산 축적에만 몰두했습니다. 보흥고라는 사설 재정기구를 만들어 백성의 토지와 노비를 무자비하게 강탈했으며 신하의 부인과 부왕의 후비까지 겁탈하는 등 인륜마저 저버린 수탈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도자의 광기 어린 집착은 백성들에게 공포가 되었습니다. 무리한 궁궐 신축 과정에서 어린아이를 주춧돌 밑에 묻는다는 끔찍한 괴담이 돌정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유배지에서 사망했을 때 백성들은 슬퍼하기는커녕 거리로 나와 만세를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지도자의 죽음이 나라의 축제가 된 이 비극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조선의 연산군은 전제 왕권을 오로지 자신의 쾌락을 위해 휘둘렀습니다. 채홍사를 통해 전국에서 여성을 자출하는 흥청을 운영하며 국가 재정을 탕진했고 개인 사냥터를 만들기 위해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강제로 철거했습니다. 권력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적 욕망의 도구가 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비판의 목소리를 막기 위해 신하들에게 입조심을 강요하는 신엄패를 걸게 했고 자신을 비판하는 도구였던 한글 사용을 금지하며 소통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소통이 끊긴 공포정치는 결국 중종 반정이라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비참한 몰락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조선인조는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오판하고 낡은 명분론에 집착하여 병자호란을 자초했습니다. 결국 그는 삼전도에서 청나라 티종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찢는 치욕적인 굴욕을 당했습니다. 지도자의 무능과 비뚤어진 고집이 국가에 어떤 수치를 안겨주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인조의 비정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결과로 50만 명에 달하는 백성이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백성들의 지지를 받던 아들 소현세자의 죽임을 방조하고 며느리와 손자들까지 멸절시켰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미래마저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현대사에 이르러서도 비극은 되풀이되었습니다. 6.25 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은 가장 먼저 피난을 떠나면서도 시민들에게는 안심하라고 거짓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고 없이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여 수많은 피난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수백만 서울 시민을 고립시켰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민 기만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에 취해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발췌 개헌과 4.4.5입 개헌을 통해 영구 집권을 꾀했고 1960년 3.15 부정선거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깨어난 국민들은 4.19 혁명을 통해 불의한 권력을 심판했고 그는 결국 비참하게 권좌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치명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권력을 사적 욕망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 둘째,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닌 개인의 소유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희생을 강요한 통치자를 절대로 지도자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내면의 사적 탐욕이라는 것을. 미래의 리더십이 갖추어야 할 최우선 덕목은 바로 공적 헌신입니다. 사적 탐욕을 감시하고 경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반드시 배워야 할 준엄한 교훈입니다.